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책문화TV 정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책문화TV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 모시고 도서관 톡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문화TV 구독과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책문화TV가 지금 구독자 수가 이렇게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딱 켰을 때 정윤의 책문화TV 영상이 자주 뜨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책문화학교 프로그램 소식을 좀 몇 가지 전해드리고 우리 이정수 관장님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책문화학교에서 기후환경 생태스쿨을 개최합니다. 기후환경 생태스쿨은 국립순천대 석자 교수님이시고 기후환경 생태 그리고 우리라는 책을 쓰신 이보균 교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첫 회는 정윤희의 책문화TV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2회와 3회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2회는 기후환경 그리고 인류세 생태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9월 14일에 합니다. 그리고 3회는 기후환경 생태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10월 5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후환경과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지사항 드리도록 할게요. 책문학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8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회 진행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은 4강까지 마치고 난 후에 참가자들의 에세이를 모아서 전자책으로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하는 글쓰기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 강사진들은 저뿐만 아니라 신경미 저자님 그리고 이복규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4강에는 10월 11일 날에는 황보름 작가님께서 북토크 형식으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황보름 저자님과 그 북토크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책문화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책문화 네트워크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책문화 네트워크에 가셔서 책문화학교 코너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 프로그램 클릭을 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정윤희의 책문화TV 방송 보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까지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정수 교수님과 함께 도서관 톡톡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함께하는 도서관 톡톡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여기 네. 처음 방송입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진짜. 진짜 저희가 영광이죠. 첫 방송은 네. 우리 교수님 네. 모시고 방송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책문화 네트워크가 그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보다 훨씬 좋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7월 20일에 이쪽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입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네. 입주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길 이름도 독서당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 용산구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책문화 네트워크하고 뭐 책문화 TV 이런 게 다 독서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조선시대 독서당, 네. 독서당로 연구가 논문도 쓰셨잖아요. 네, 네. 소논문도 썩 썼고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사무실이 독서당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네. 꿈을 이루셨네요. 네, 꿈을 이뤘어요. 네, 꿈을 이뤄가지고 독서당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독서당로가 저희 사무실 근처 여기 큰 빌딩 지나가는 큰 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날 8월 26일 날에 독서당로 함께 걷기를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저희 책문학교 네. 그 코너에 안내가 네.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독서당로 함께 걷기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들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하시는 분은 김민주 네. 대표님께서 네, 같이 네.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 독서당과 독서당로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네. 하실 그분은 거거든요. 워낙에 또 독서당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네, 계시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이정수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도서관 톡톡 시간에 나눈 주제들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텀이 좀 길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7번째 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는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에게 듣는 도서관 이야기였고요. 2회는 국내 최초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 탄생과 의미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 3회는 58회 도서관 주간 그리고 도서관과 독서 문화에 대해서 했고요. 4회는 시민을 위한 도서관 거버넌스, 5회는 도서관 관련 주요 법들, 특징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회에서는 도서관 행정체계 특징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6회 동안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7번째 시간으로 도서관 사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에 대한 모든 것이란 주제로 이정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장님은 어떻게 사서가 되셨는지 그거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네. 제 또래에 비해서는 네. 사실 굉장히 책과 가까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림책을 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네. 시절에도 그림책이 있었냐. 진짜. 네, 그때 엄마 아빠가 그림책부터 책을 많이 사줬었고,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그 당시 국민학교였는데 네. 학급문고가 있었고,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다 도서관이 있었어요. 좋은 학교를 네, 다니셨네요. 그리고 특히 네. 중학교 때 도서관은 폐가제였는데 네. 고등학교 때 도서관은 개가제고 제가 네. 천주교 학교를 나왔거든요. 개성역을 네. 다녔는데 네. 거기 수도원 성당 작은 성당 같은 건물이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거기 가면 수녀님이 계시고 네. 거기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가서 책 읽고 그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같이 등교하던 선배님한테 제가 선배님은 뭐 전공하고 싶냐 그랬더니 본인은 도서관학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1인가 이때였는데 네. 아니 무슨 건물 이름에 학과명이 있어요. 진짜 도서관 너무 웃긴다. 도서관학과. 그랬어요. 그리고 깔깔깔 웃으면서 학교를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저는 원래는 이제 엄마가 선생님을 하라고 자꾸 이제 요구를 해서 네. 뭐 선생님이 이제 되고 싶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시리에 차 있었는데 네. 저희 작은 엄마가 네. 사서는 아니었는데 국회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서가 되면 도서관에 취업을 하고 여성 직업으로서는 괜찮다. 네. 이렇게 이제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도 좋아하고 네네. 그랬던 성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책 많이 본다. 보통 이제 도서관학과 가는 친구들은 그런 착각하고 가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다. 네, 도서관 네, 학과 도서관 가면. 학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죠.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그냥 뭐 네. 처음부터 사서가 되려고 하진 않았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이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네. 또 제가 학교에서도 항상 학생들한테 너무 훌륭한 직업이다. 뭐 전문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도서관을 나갈 수 있게 하는 네. 직업 아니냐.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다.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아, 제 스스로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림책을 그렇죠. 읽으실 정도였으니까. 네. 네, 지금이야 사실 그림책이 넘쳐나는데 네. 그 당시 그러니까 국민학교라는 그 시절에는 네. 사실 그림책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개몽사 뭐 이런 네네. 그 지금 이제 없어진 네, 출판사에서 네네. 전집이 나왔거든요. 전집, 그래서 네. 그런 전집을 책이 많진 않았던 시절이니까 네. 그런 책을 읽고 또 읽고 아, 또 읽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네. 보고 네.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책 빌려서 보고 아, 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커서는 네. 신문 보고 어. 그리고 집에 있던 네. 장식장에 꽂혀 있었던 네네. 어른들 보는 네. 장식용 전집에 네. 책을 읽고 그러면서 네.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책을 그냥 옆에서 늘 함께했던 어린 시절이 사서가 되는데 별 거부감 없이 그러셨겠네요. 도서관학과를 선택하게 네네. 됐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선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도서관학과에 그 선배는 갈 거야. 근데 도서관학과 안 갔어요. 아, 진짜요? 어머, 웬일이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 학과라는 게 있구나. 네. 네, 왜 건물을 무슨 학과명을 지었을까 이런 네. 궁금증까지 일어나게 하는.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진짜.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 도서관 학과였는데 네. 그게 이제 문헌정보학과로 학과 명칭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네. 예. 도서관 학과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도서관학과에 있는 학교가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저 다 문헌정보학과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다. 대구 네. 카톨릭대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네. 도서관학과인 곳이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아직까지 그 과 이름을 계속 도서관하고.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도서관 학과가 있는, 아까 그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학교가 대학이 한 40 몇 개 정도가 되는 것 40개 같아요.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2년제 다 다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80년도에 한꺼번에 많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문헌정보학과가요? 네네. 네. 그 도서관 사서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이제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사서의 역할이 뭐고 뭐 기능이 뭐고 이런 거를 아실 테지만은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서이신지 아니신지 잘 몰라요, 사실. 네, 그래서 도서관 사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서관 사서의 가장 큰 네. 핵심적인 역할은 네. 정보 중개자, 정보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기 쉽게 가공한다고 하고 네. 조직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분류, 목록, 색인 초록 이제 그런 작업들이 네. 우리는 이제 종이책 중심으로 도서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분류 목록 정도에서 그치는데 네. 이게 이제 비도서 자료나 네. 학술 정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초록 색인까지 다 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그 기존에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을 하고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주죠. 네. 근데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제 정보 서비스의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열람실에 앉아서 있으면 그냥 책을 대출 반납하는 처리만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열람실에 앉아 있는 사서가 네. 이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하고 네. 이용자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도 편식하지 않게 네. 예,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이런 네. 역할을 하는 게 아. 도서관의 사서의 역할이죠.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도서관 관계자들은 이제 또 계시겠지만, 네. 관계자들도 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도서관에 가서 네. 이제 사서 선생님께 뭐 이런 책 있어요? 제가 어떤 책 읽고 싶은데 이 책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렵거든요. 네, 제가 그 아는 네. 분들하고 이제 도서관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사서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사서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거 네. 하라고 사서가 앉아 있는데 왜 네. 누구한테 그럼 물어보시려고 네. 하세요? 이제 그러는데 도서관에 이제 우리 음. 도서관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독서실 중심으로 이제 그쵸. 오랫동안 있었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그 이용자들한테 그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사실 네. 불과 뭐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용자층도 굉장히 넓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서관도 외국 못지 않아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서비스 부분은 조금 취약하죠. 정보 이용자하고 서비스. 사서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그쵸. 이런 네. 거는 네네. 많이 부족해요 아직.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사서 선생님하고 네.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용자들 중에 저한테 사서들한테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너무 바빠서 맞아요. 네. 이렇게 그냥 웬만하면 혼자 처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사실 외국 같은 데 가면 네. 대출 반납 처리하는 거 따로 있고 네. 상담 서비스 이렇게 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자꾸 이제 물어가면서 네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1층이나 입구에 네. 한꺼번에 대출 반납 처리를 하게 하는 도서관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을 반납하고 이제 대출하는 거는 거기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네네. 각 열람실의 주제 분야로 되어 있는 곳은 예.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거를 사서가 다 알고 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를 네. 이제 사서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어떤 자료를 봐라. 네네. 네, 그렇게. 예. 이 사서가 있고 또 사서 교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 사서하고 사서 교사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장님? 네. 그러니까 사서 교사는 교직을 대학에서 이수를 해야지 교사 자격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과 선생님하고 같은 선생님이에요. 교육자예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정보 이용, 정보 활용 교육, 그다음에 또 이제 간혹 또 그 외에 독서지도 이런 거를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또 공공 도서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의 습관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요즘은 또 자율학기 뭐 이런 것도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어렸을 때 교육자인 사서교사가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도 다 보듬어주고 또 책에 대한 안내도 하고 독서 교육도 하는 그런 교육자죠. 그러니까 일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하고는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는
저희하고는 또 다른 분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 네. 뭐 공공도서관도 사서 인력이 굉장히 취약하지만 네. 학교 도서관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네네. 사서 교사가 제대로 배치가 되고 그렇죠. 이제 사서 교사가 아닌 사서를 배치하기도 해요. 네네. 뭐 이제 그건 현실적인 상황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사서냐 사서 교사냐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학생들한테 제대로 독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아 그럼 이제 사서는 이제 도서관에서 네. 일을 하시는 분이고 네. 이제 사서 교사는 이제 학교에서 네. 그렇죠. 아이들의 네. 그 독서 지도라든지 네. 그런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네.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렇게 또 차이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오늘 사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네. 이정수 교수님하고 네. 방송을 한다고 이제 좀 공지를 하니까 이것 좀 여쭤봐 주세요. 여러 가지를 네. 질문지를 받았어요. 정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서와 사서교사 차이가 뭐냐. 네. 네. 어디가 더 취업이 잘 되냐. 네, 사서교사가 더 취업이 잘 되는지, 네, 그런 교직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질문을 주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내년에 사서교사 채용 0명이라면서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사서교사 취업 안 되는데, 문헌정보학과 가가지고 교직을 이수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참, 그게 네. 저희가 예전에 MB 정권에서도 네. 똑같이 위원회 없앤다, 박근혜 정부였나? 하여튼 네. 제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사서교사 정원 0명해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데자부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후퇴를 하고 정책이 후퇴를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저야 뭐 이제 다 일할 만큼 했고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취업도 하고 또 현장에서 더 성장해야 될 우리 사서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거든요. 근데 사서교사 0명이라는 거가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2006년에 도서관법이 완전히 개편이 되면서 지금까지 올 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과거의 도서관 정책을 생각할 때 아주 진일보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씩 뒤로 물러났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그만큼 또 시민사회나 사서들이 정권이나 정치적인 어떤 것에 영향이 또 미칠 수 있고 이렇게 정책을 되돌아가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정책 기반자들한테 좀 시그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당장은 0명이지만 계속 0명으로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사서교사 채용 0명이라는 의미가 이게 모든 그러니까 초중고가 우리나라에 한 1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1,000개 다 이제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채용 0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에서 아이들의 독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책 읽기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몰이해하고 몰상식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독서를 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됩니다. 책을 사랑하고 자기가 책으로부터 성장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정책은 펴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인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교육부는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서교사 채용 연명이라는 거는 사서교사가 학교에 다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튀우가 없기 때문에 연명이다 이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연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참 이걸 받아들이기 참 힘든데 이거 이 사실 부모님들이 아시면 굉장히 분노할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어린이 열람실에 네. 사서를 둘 때하고 네.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직원이 그만둬서 행정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임시로 배치할 때 이렇게 보면은 네. 도서관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저 사람이 사서냐 아니냐를 금방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비스할 때 이용자를 응대할 때 네. 벌써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한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네네. 나중에 사서를 제대로 뽑아서 다시 배치를 했을 때 네네. 만나는 이용자들이 관장님 어린이 열람실에 사서 선생님 다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직원 사서 아닌 거 아셨어요? 그랬더니 알죠. 금방 티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서관을 다닌 분들은 사서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서교사 채용 연명이라는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점도 좀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 영미권이나 뭐 유럽 포함해서요. 그 해외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과 우리나라 사서 직업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하는 일이야. 뭐 사서라고 하는 일이야. 뭐 우리가 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그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보 서비스 관점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외국에 이렇게 다닐 때 나 라이브러리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좋아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직업적인 연대가 굉장히 끈끈한 거를 많이 목격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국이라고 한 영미권은 그러니까 유럽 쪽은 도서관의 역사를 볼 때 왕실 도서관에서부터 수도원 도서관, 대학 도서관 이런 전통적인 게 쭉 오면서 이제 사서라는 직업도 형성이 됐던 거고 미국이란 나라는 신생국가에서 그런 맥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면서 미국 사람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역의 커뮤니티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평생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이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행정 중심의 그런 조직을 갖고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전쟁 지나고 독서실 관점의 그런 도서관 정책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초반에 뭐 이재옥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 도서관 선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현장의 맨파워도 약하고 그 다음에 정책도 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법이 만들어져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서관이 그래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인력적인 그런 그 사서의 역량이나 뭐 이런 것이 조금 미국이나 이런 데의 그 정보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할 만큼의 그런 경험이 사실 부족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서 양성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서 양성이요. 왜냐하면 지금 사서 교사도 영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도서관이 아니고 공무원 줄이라고 하잖아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 위탁되는 도서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서관은 지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지만 도서관 사서가 그러면은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 만큼 배치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시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할 만큼의 그런 공부를 제대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설을 할 수 있는 직업적인 환경이 되느냐 이런 고민이 사실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사서 한 분이 자기는 러시아 담당 사서인데 20-30년 가까이 20년 넘고 30년 가까이 지금 그것만 하고 있어서 자기는 대체불능 사서다. 아 진짜 그쪽 분야 전문가시네요. 관장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한다. 그리고 러시아에 출장 가서 희귀본 그다음에 미국에 있어야지 되는 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곧 전시를 할 거다. 뉴욕 공공도서관에 계신 분이. 그래서 그 전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불러서 보여주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사가지고 올 때는 돈이 필요하니 당신들이 기부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랐어요. 진짜. 네. 우리는 많이 있어봤자 2년, 3년 수감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쌓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관장들도 공무원들도 계속 수감보직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도서관은 오래 있지만 사실 위탁도서관 관장한테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거 부족하고 예산 없고 잘 안 되죠. 그렇다고 도서관에 주제 전문 사서가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특화 서비스 이런 얘기는 하지만 특화 장서나 이런 거가 사실 코어 장서라고 핵심 장서라고 도서관에서 꼭 있어야 되는 장서 이것도 사실 제대로 구비하기가 어려운 예산 구조이기 때문에 특화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일단은 도서관 평가에서 특성화 장서 이렇게 하지만 특성화라고 하는 거가 그냥 프로그램 중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일회성 같은 그런 이벤트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도서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현장에서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 있게 특성화 장서 뭐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또 지역 단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특성화를 이제 담당해서 서비스하는 곳도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그런 곳은 그래도 좀 낫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만 연구하고 장서든 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이제 인적 네트워크든 이런 거를 계속 파고들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겠네요.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해야 사서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7년에 도서관법 시행령에 이제 사서의 요건을 만들고 몇 차례 그거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에 도서관법 개정되면서 다시 손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서가 준사서가 있고 1급 정사서가 있고 2급 정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사서는 이제 2년제를 나오면 준사서가 되고 4년제를 나오면은 2급 정사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6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1급 정사서가 돼요. 그다음에 저처럼 또 그러니까 9년하고 사서교육을 나오면은 또 1급 정사서가 되고 뭐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급 정사서를 땄을 때는 대학원 석사하고 현장 경험이 있어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박사도 제가 알기로는 현장 경험 없이 박사면은 1급 정사서가 돼서 그런 게 좀 문제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개편 작업을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체부에서 지금요?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원 이런 쪽에서 이제 사서 과정을 많이 하거든요. 독학사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가에서 그 이제
행정규제 그 철폐 뭐 이런 걸 하면서 네. 1급 정사서 되는데 너무 허들이 너무 많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서 자격을 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평생교육사 처럼, 네네. 처럼 이제 네네.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나오는 관행물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관행물이 있는데 있어요. 예, 예. 다음 달에 이제 나올 건데 주제가 사서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네. 이제 총론을 맡게 돼서 그거를 이제 쓰면서 네. 이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네. 영국이나 미국은 사서 자격증 제도가 딱히 없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ALA라고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인증을 해줘요. 대학원 과정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2년에 한 번씩 이제 인증을 해주고 이렇게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면 사서가 되는 거고 그 도서관에서 채용할 때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걸 보면서 채용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서의 그 직급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런 걸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 일본? 네,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네네. 문호는 굉장히 많이 넓혀놨는데 사서가 될 수 있는 시험은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러네 진짜. 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사서 교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이제 교과 선생님인데 사서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의 매력을 느끼고 난 사서 교사로 돌리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사서가 좋아 보이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동국대도 평생교육원이고 지금 제가 다른 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각자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꿈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아주 열심히 재밌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도서관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오셔서 공부가 너무 어렵다.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듣겠다. 원래 문헌정보학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 자격증을 따는데 그렇게 쉬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준사서, 그러니까 2년제 대학에도 그 문헌정보학과가 있으니까. 네, 2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나 이제 평생교육원의 그 문헌정보학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준사서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도 대졸이고 그 학위 과정을 잘 거치면은 2급 정사서를 그래요? 네, 받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군요. 네네. 준사서 1급, 그러니까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 이렇게. 그럼 준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는 그러면은 뭐 연봉이나 이런 게 또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다 연계가 되는 게 교과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 자격제도하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서의 직무하고 이게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게 연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준사서가 할 일, 2급 정사서가 할 일, 1급 정사서가 할 일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힘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자격 준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가 그러면 어떤 큰 뭐 분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이가 그럼 없겠네요. 그러면 그냥 사서 자격증이 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차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게 불만이고 왜냐면은 이제 2급 정사서를 가져도 요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정규직을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계약직이나 이렇게 비정규직을 뽑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저도 뭐 면접이나 서류 전형 같은 거 가서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또 어학에 뭐 전산 쪽에 그런 거를 한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취업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열람실에서 대출받나. 근데 열람 업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만 그치, 지금 외국에서 하는 정보 서비스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아, 그러시죠. 취업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지만 들어가서도 하는 일이 자기가 그동안 노력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거가 그렇게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뭐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그런 업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서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는 그런 환경,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같이 바뀌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 구조에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문관 제도라고 해서 한 업무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늘 법과 제도를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보면 전문관 제도를 뭐 이제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막 많이 없애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지만 지역의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서 일을 하려면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서가 일단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서울자료실이든 뭐 아니면은 뭐 정책이든 서울도서관만의 특수한 그 서비스나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서울시의 이 인사관리 체계 안에 들어가면은 인사 처리되면은 계속 이제 뭐 조직이 흔들리죠.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전문성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키워서 그러면은 서울도서관에서만 일을 할 때는 유용하지만 이분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전문 사서 이런 것처럼 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시간의 축적이 그 사람의 전문성으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조직에서 역량을 키워주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제 전문 사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문헌정보학을 하면서 다른 거를 전공했다고 주제 전문 사서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거의 연구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만큼의 지식 학문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될 정도가 돼야지 돼요. 아, 그렇군요. 참. 어떤 자격 요건과 어떤 준비, 그러면 이제 아까 준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그 경험, 경력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그 이외에 또 뭐 어떤 준비를 특별히 해야 되나, 뭐 책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겠죠. 아,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아, 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네요, 그렇죠? 책에 대한 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왜냐면은 그 책을 우리가 뭐 이제 책도 보존이 아니고 이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존도 사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보존하는 거고 맞아요. 지금 당장에 서비스하는 거는 당대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이고 지식 정보 중개자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찾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성장을 꾀하는지 이런 거를 면면히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네트워킹 하는 거가 서툴면은 그냥 오는
사람 그냥 뿔뿔이 오는 사람들한테 책이나 대출하고 거기서 네트워크가 전혀 만들어지지 그치. 않는 거죠. 네, 맞아요.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아, 그러면 사람에 대한 관심 중요하겠네 진짜.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람들 오는데 막 피해. 예. 사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장애인 네. 서비스 한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네. 계속 만나서 그치. 뭐가 문제인지 이 네네. 사람들이 항상 도서관을 올 수 있게끔 하려면은 뭘 필요로 하는지 만나서 물어봐야죠. 그치. 네 맞아요. 예. 네네. 예. 저는 지금까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계신 사서분이 이용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라면 막 물어볼 텐데. 아 근데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네. 마음은 있지만 네.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가 네. 네.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치, 도서관에 네. 오는 그 분들이 또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또래는 공공도서관에 많이 오지 않고. 맞아.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떨리죠. 그치. 맞아. 그리고 요즘은 다 어색하고. 카톡이나 뭐 이런 네. 걸로 대화하잖아요. 그게 더 편한 네네.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극복하면서 네네.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사서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다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쵸, 맞아요. 네. 네네. 나중에 사서들도 AI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막 기계가 막 오잖아요. 네. 커피 네. 준비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막 알람 울리고. 나중에는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그런 AI 인공지능들이 와가지고 말 걸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 학교에서도 항상 그 학생들한테 네. 하는 얘기가 네. 이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네. 단순 반복한 일은 다 기계가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가에 책 꽂고 그치. 그다음에 대출하고 네. 뭐 저기 보존소고에서 뭐 책 가지고 오고 그쵸. 네. 이런 거는 고급 지능을 가진 그리고 서비스도 네. 머신러닝, 딥러닝이 되는 AI가 할 거다. 네네. 그럼 사서가 할 일은 뭐냐? 네. 그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네네. 위로를 주고 맞아. 상처를 네, 보듬어 네, 주고 네. 그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건네주는 그쵸. 어떤 코칭의 역할도 네. 하고 그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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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사서들이 하게 될 거다. 네 맞아요. 사람을 자꾸 네. 만나게 하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기운을 얻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성이라는 게 뭔가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정말 네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네네. 거에 대한 가치를 전해주는 것이 사서가 할 일이다. 아,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 던지신 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관장님께서 사실 사서로 관장님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오셨잖아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오시지 않으셨어요? 30년이 넘었죠. 30 몇 년 되셨어요? 진짜 거의 한 40년 가까이. 30년이 아니 30년은 네. 넘고 40년은 안 됐구나. 대단하시다. 네. 진짜.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도서관 현장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그러니까 사서로서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서도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도서관에 와가지고 진상 저는 부리시는 막 그런 진상 고객 고객들도 때문에 계시고. 힘든 거는 그냥 그 순간에 힘든 네네. 거지. 네. 그거 때문에 뭐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본 네. 적이 없어요. 네네. 진상 고객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네. 그냥 사람을 윽박지르고 네네네.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뭐 네. 이 책 없다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렇죠. 그런 분들 분들 많이 흔히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그 사람한테 네네.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저는 집에 길에 있는 노숙자들도 보면은 저 사람이 인생이 왜 노숙자까지 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당장은 불편할 뿐이고 이제 괴롭죠. 그런 네네. 분들을 이제 만나야 그쵸, 된다는 괴롭죠. 거는 네네. 괴롭지만 그거가 제가 제 직업을 이제
영위하는데 힘들진 않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조직이 있어도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거가 있지만 예산이 안 잡아지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제대로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될 때 그때는 정말 여러 차례 울기도 하고 도서구 잎이 막 깎였을 때도 막 눈물이 그냥 막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계속 겪으면서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서울도서관을 사실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못 본 맛을 많이 못 본 사람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선출직을 우리가 뽑을 때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 투표를 할 때 어쨌든 공공의 서비스를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내가 공공의 서비스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으려면은 이 관련해서 이해가 많은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뭐 경험 없더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을 선출을 해야지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고 그런 어떤 리더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던 사람은 도서관을 그냥 공부방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저는 심지어 구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도서관에 지금 요새는 입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봤고요. 그다음에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도서를 조기 집행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도서를 조기 집행. 그럼 하반기에 나오는 책은 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도서구 입비를 계속 올리니까 아니 책을 얼마나 사야지 아직도 그 서가를 다 못 채우냐고. 그러니까 서가를 채우기 위해서 책을 사는 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웃음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데 딱 얘기를 들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관장님들이 제일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게 직원들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도서관 이용자들이 좀 당당하게 내가 그런 문화적인 그런 공공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게 도서관 예산도 많이 늘려주고 사서도 많이 배치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좀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대통령에게나 그렇게 요구를 당당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으로 내 세금을 가지고 누구 이용하고 나는 이용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차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서관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서가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사서교사 0명 이런 진짜 어이없는 이런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후진국이구나.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체장이 바뀌거나 뭐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이러면은 전임자가 하던 거를 이어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색깔을 바꾸려고 하고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도서관은 사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성과가 눈에 띄는 일도 아니고 네. 또 설사 눈에 띄더라도 당장이 아니고 네. 그건 정말 오랜 기간을 계속 사람들한테 꽃을 가꾸듯이 물을 주면서 이게 성장하면서 나무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그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걸 못 찾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도서관의 위상이 참 낮다. 네, 공공 영역에서 봤을 때 그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서관이 사업소 개념이잖아요. 네네. 저 사실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소 개념 왜냐면 제가 그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민서 8기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런 도서관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서관은 사업소라서 정책이 거기다 정책을 둘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도서관은 사업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마인드를 이 공공의 영역에서 좀 바꿔야지 시민들이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위상, 도서관의 위상에 대해서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보람도 그렇죠? 많이 느끼죠. 그 보람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떠한 보람을 느끼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후배 사서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후배 사서들에게 좀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가 두 가지 영어로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비욘드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넘어서 얘기하고 싶고요. 그 얘기는 도서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있으면 고인물처럼 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거든요. 결국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서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키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제대로 서비스가 될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그냥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서울도서관에서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톤 대회라고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할 때인데 그때 우리 사서들이 이제 아이디어 톤은 아이디어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하나씩 붙였어요.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면은 시민팀이 두세 달을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가려면은 누군가 잡아주고 그리고 이 대회의 취지에 맞게끔 이제 흘러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서가 있어야지 되고 사서들도 그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대화해봐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많이 배우고 이용자들도 사서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도서관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인생의 마라톤에서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면은 정말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사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서관 톡톡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정리의 책문화TV 그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누르시면서 네, 신청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체카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